지금 0.1 이하의 출생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안에서도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0.78이 뭐예요? 그래서 인류학자들이 출생률 저하에 의해서 소멸할 첫 번째 나라 어디예요? 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히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소멸할 것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라고 부르나요? 이 나라는 지옥이다. 헬조선이다.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아이들이 85%라고 합니다. 무려 85%.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그러니 이 나라를 뜨는 게 답이다. 탈조선 들어보셨어요? 이 말에 동의하는 아이들이 약 72%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네? 살고 있는 사람은 자살하고 아이들은 낳지 않고 젊은 애들은 이 나라를 뜨는 게 유일한 희망인 이런 나라가 됐어요. 이런 끔찍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전 세계가 경탄하는 이런 훌륭한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고 또 이렇게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제적 풍요를 축적해 놨는데 왜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행한가? 행복한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모순이에요. 네? 우리가 이룬 이 엄청난 성취, 제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사회적 유토피아를 건설할 제도적, 물적 토대를 다 갖추고 있어요. 제도적 토대는 뭐겠어요? 민주주의죠? 물적 토대는 경제적 풍요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끝없이 사회적 디스토피아, 사회적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이 물음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지금 제가 한국 사회를 묘사한 데는 대부분 동의하세요? 한국 사회 이건 불가사의한 사회, 불가사의한.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너무나 명확했죠.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하죠. 저 박정희 때문이다.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 전두환이 때문이다. 쟤들을 쳐내면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 좋은 사회가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다음에 민주화가 됐어요. 별반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정권 교체가 안 돼서 그렇지. 그때 또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다 정권 교체 됐잖아요. 김대중 정부로 정권 교체 처음 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나아졌나요?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IMF 때문에, IMF 때문에 사회교육을 못해서 그렇겠지. 그렇죠? 익스큐즈가 됐어요. 거기까지는. 자, 그 다음에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까지. 더 나아졌나요? 더 나아졌어요? 이제는 국민들이 물을 수 있는 거죠. 아, 정권 교체, 민주화 이게 답이 아닌가 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끔찍한 사회적 지옥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민주화가 됐다고 해결된 문제도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예요. 정치 지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어려워요. 아무도 이런 얘기 잘 안 하니까. 네? 지금 한국은 정치 지형이 있죠?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있고 민주당이라는 데가 있죠? 네. 사실상 이 거대 두 개의 정당이 지배하는 나라죠?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묻는다면 네. 정치학자들의 90% 이상이 어디라고 말하겠어요? 어디라고 말하겠어요? 미국이라고 말할 거예요. 미국.
한국을 잘 모르니까.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 나라죠? 미국을 보수 양당제라고 합니다. 보수 양당제. 공화당, 민주당. 이 두 개의 정당은 다 보수주의 정당이죠. 이 정당 중에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사회적 불평등은 해소 안 됩니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미국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정당을 통해서 사회적 정의가 구현되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하기 전에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종교 활동이죠. 미국에서 기독교가 번성한 이유는 미국의 사회적 불의가 정치를 통해서 해결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사실상 미국과 그러한 종교의 역할이 다르죠. 한국에서 기독교가 번성한 것도 똑같은 좌절감의 반영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은 어때요? 미국보다도 더 보수적입니다. 그걸 잘 몰라요. 미국은 보수 양당제 그러한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의 경우는 민주당 내에 진보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 선거에서는 누구예요? 버니 샌더스, 또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여성 상원의원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죠. 결국은 둘이 바이든에게 양보합니다. 이들이 내세운 건 거의 같아요. 아까 말한 대로요. 대학 무상교육, 대학생 부채 탕감, 그 다음에 무상 보육, 부유세 도입이에요. 핵심. 둘이 똑같습니다. 한국의 소위 진보정당 뭐 다 합쳐서 이런 정강정책 내세운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미국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거예요. 한국. 아예 이런 정강정책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한국은 왜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강정책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네, 분단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이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런 끔찍한 사회가 된 이러한 원인은 바로 의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의회에서 우리의 삶을 강제하는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규율하는 법을 만드는 자들은 누구냐는 거죠. 누구예요? 그들의 정체는 뭐예요? 지금 국회에 앉아서 300명이 앉아있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 좋아요. 네, 사실은 정확하게는 안 맞았어요. 그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싸우는 척하는 거죠. 싸우는 척하는 거죠. 지금 한국 국회에 300명이 앉아있죠? 그 중에 295명이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들이 앉아있어요. 자유시장 경제. 5명 어디 계세요? 정의당 정도가 걔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안 하고 있어요. 정강정책. 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똑같습니다. 경제정책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다고 하고 있어요.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앉아있는 게 한국 정당입니다.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가 뭐예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 의회도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가 99% 앉아있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시장 경제는 인간과 같이 갈 수 없는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은 인간을 잡아먹는 자본주의를 허용하는 경제체제예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99%가 걔들이 앉아서 자유시장 경제를 법제화해서 합법적으로 사람을 잡아먹고 있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좋습니다. 20세기 내내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경쟁하는 건 다 아시죠? 네. 거기서 누가 이겼어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이겼죠? 사회주의 계획 경제 이겼어요. 그건 분명하죠? 뭐에서 이긴 거예요? 뭐에서? 효율성 경쟁에서 이긴 거예요. 사회주의 계획 경제 까봤더니 너무나 비효율적이에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비효율적이에요. 결국 인간이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훨씬 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자유롭게 놔두면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잡아먹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럽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자본주의를 야수에 비유합니다. 항상 야수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야수 자본주의. 여러분, 야수하면 뭐가 떠올라요? 호랑이, 사자, 표범, 이런 게 야수죠? 네, 너무나 좋은 비유예요. 야수는 어때요? 엄청 잘 뛰어다니죠? 엄청 잘 뛰어다녀요. 그리고 야수 중에 못생긴 야수 봤어요? 너무나 늠름하게 잘생겼잖아요. 호랑이, 사자, 표범. 그렇죠? 여러분들 백화점 들어가 보세요. 어때요? 완전히 머리가 몽롱해지죠? 자본주의의 이 상품 세계는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 세계는 우리를 현혹해요. 네? 우리가 야수가 너무나 매력적인 것처럼 자본주의도 매력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얘들을 그냥 풀어놓으면 잘 달리기는 하는데 자꾸 뭘 해요? 인간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야수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먹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예요.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과 실업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등과 실업. 자본주의는 자유롭게 놔두면 어마어마한 불평등에 어마어마한 실업을 가져오는 체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본주의는 워낙에 잘 뛰어다니고 매력적이니까 이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죠. 이 효율성을 살리는 게 좋겠죠. 그 대신 자꾸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잡아먹으니까 이 야수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통제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야수의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딱 쳐가지고 얘를 통제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살리되 야수성을 통제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자본주의와 인간이 함께 살 수 있겠죠.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우리는 지금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들이 여의도에 앉아 있고요. 유럽은 어떻겠어요? 유럽. 네. 지난번에 지금 독일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독일의 경우 지난번 의회에 64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가 몇 명이나 앉아 있었을까요? 몇 명이나? 640명 중에 100명. 또 어느 여기 잘 맞추시죠?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200명. 30명. 예. 지난번 베를린에 있는 독일 의회에는 640명 의원 중에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한 자는 제로였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비교해 보면 독일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우리는 99%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하는 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 사회와 한국 사회는 완전히 다른,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640명 중에 한 명은 알죠? 앙겔라 메르켈. 메르켈 들어봤죠? 여성 총리가 있었죠?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기독교 민주당.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이 가장 보수적인 기독교 민주당에서 내세운 게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예요. 시장경제의 효율성은 살리되 야수성은 국가가 개입해서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제하겠어요? 아까 다 말씀드렸죠? 정의로운 조세. 정의로운 조세로 엄청난 불평등을 조정하고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자본주의가 5 내지 8%의 실업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체제예요. 이 실업의 문제는 국가가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실업 수당이 아니고요. 실업 부조까지 해서 이것은 죽을 때까지 줍니다. 왜 그렇게 해서요?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본주의가 5 내지 8%의 실업을 필연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체제예요. 자본주의의 내적 결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효율성을 활용하려면 이 실업 문제를 일종의 대가로서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는 이것을 다 개인의 문제로 돌려요. 네가 게을러서, 네가 공부 안 해서, 네가 좋은 대학 못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실업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체제적 결함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어떻게 하나요? 실업수당, 실업부조를 줄 뿐만 아니라 재교육 프로그램, 실업이 되면 재교육 프로그램을 돌리고요. 이걸 통해서 재취업하는 과정, 전 과정에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이 과정을 소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회적. 이해하셨어요? 네, 이게 사회적 시장 경제. 그게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하는 겁니다. 그 옆에 한 발짝 옆에 가면 더 진보적인 정당이 있죠? 네, 어디겠어요? 소셜리스틱 마켓 이코노미를 주장하는 사회민주당이에요. 3인당. 소셜 데모크래틱 파티.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러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는 뭐겠어요? 사회적이랑 어떻게 다르겠어요? 이 독일의 3인당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시장경제 효율성 인정 좋다. 그러나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사는데 꼭 필요한 영역, 그 영역은 시장에 맡겨서는 안 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사는데 꼭 필요한 영역이 뭐겠어요? 교육, 의료, 주거, 이 세 가지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 전제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3인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든 게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 된다. 고등교육까지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대학도 다 무료인 거 아시죠? 거기까지 아시죠? 예, 생활비 주는 거 모르시죠? 몰라요? 예. 그것도 69년부터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69년 선거의 핵심 쟁점이 그거였어요. 학비는 다 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요? 네,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에만 전념하는 거예요. 근데 집이 어려운 아이들은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알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도서관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3인당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어요.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 Social Justice. 독일의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사회적 정의예요.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정의란 말이에요. 한국 정치가들은 입만 열면 뭐예요? 경쟁력이지. 경쟁력. 자기들이 왜 경쟁력 얘기를 해? 그건 자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정치가들은 정의를 세우는 사람이지 경쟁력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한국의 정치인들은 사실. 아무튼 사회적 정의라는 관점에서 바로 69년 선거에서 3인당이 승리하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아이들은 다 도서관에서 열심히 자기가 하는 공부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한국 애들 보세요. 네? 네. 대학에 아이들이 없어요. 전부 편의점에서 이렇게 찍고 앉아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건 의회를 보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바로 70년 교육개혁 시기부터 바펙이라고 하는 생활비를 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줄까요? 제가 작년 바펙을 살펴봤어요. 매달 얼마 정도 주면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을까요? 네. 120만 원. 120만 원. 동독 지역은 100만 원, 서독 지역은 120만 원 정도였어요. 아직도 단소득 지역이 물가 차이가 좀 있어요. 물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120만 원이면 기숙사비하고 식비하고 책 몇 권 사고 그 돈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아이들에게 줍니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교육을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거고요. 주거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처럼 주걸 가지고 이렇게 일종의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국회를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독일은 모든 대학이 다 국립대학이고요. 95%가 국립대학이에요. 네. 그리고 거기는 다 지금 말한 것처럼 생활비까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교육에 있어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은 어떤가요?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죠? 네. 한국은 대학의 87%가 사립대학이에요. 지구상에서 사립대학 교육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네? 87%가 사립대학인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국립대학이 13%밖에 안 돼요. 네? 완전히 고등교육을 시장에 맡겨놓고 있는 나라입니다. 국가가 고등교육을 완전히 방기하고 있는 끔찍한 나라입니다. 근데 국민들 몰라요, 아직도. 그게 뭘 뜻하는지. 네? 그건 바로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그러한 국회가 99%인 곳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옆에 또 있어요. 더 좌파가 독일은. 뭐예요?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은 생태적 시장 경제를 주장합니다. 뭐겠어요? 시장 경제 인정. 그러나 자연을 파괴하는 건 절대 안 돼요. 자연 파괴는 용납할 수 없어요. 녹색당이 엄청 강경합니다. 독일 의회에서 제일 강경한 게 녹색당이에요. 그거보다 더 좌파가 있나요? 독일 의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얘들은 그냥 내놓고 좌파예요. 좌파다. 덜 레프트예요, 분명히. 덜 레프트. 네? 얘들은 시장 경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게 이들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네 개의 정당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만들겠어요? 좀 이해하셨어요? 한국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정당들이 다 오른쪽 끝에 여기 더 이상 못 가요. 국민의힘이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오른쪽 끝에. 민주당이 어디 서 있어요? 바로 한 발짝 옆에 서 있어요. 한 발짝 옆에.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 지금 국힘이라는 데서는 문재인 정부를 뭐라고 불렀어요? 저는 좌파 정부라고 불렀죠?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죠. 좌우는 상대적인 거죠? 얘들 입장에서 보면 온 세상이 다 좌파죠? 자기는 어쩜 서 있습니까? 이해했어요? 심지어 문재인도 좌파래잖아요. 얘들 입장에서는 좌파죠. 얘들보다 더 우파는 불가능해요. 못 가니까. 문재인을 좌파라고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한 발짝 옆에. 그리고 세 발짝 정도 떨어져서 심상정이 서 있었던 거예요. 심상정에서 한 세 발짝 떨어져서 여기 서 있는 게 앙겔라 메르켈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보다 훨씬 진보적이에요. 건강 정책을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끝에 있는 둘이 70년 동안 권력을 나눠놓고 온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는 민주주의만 되면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죠. 70년 동안 얘네 둘이 지금 해먹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보수와 수구가 70년 동안 정권을 나눠 가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낸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은 가장 큰 피해자예요. 이건 지역 정치가 사라져버렸어요. 일당 독재도 이런 일당 독재가 어디 있어요? 대구, 광주, 전주, 군사 이런 데야말로 민주주의가 사라진 지역이에요. 지역 정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노총경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가 왜곡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잘 들어가서 보세요. 정당 정책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독일의 정당 정책과 비교를 해보면 이 둘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이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네? 격렬한 영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 두 정당이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를 두고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자, 아까 내가 몇 가지 문제 제시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이들은 개인적인 자살 거의 없습니다. 다 사회적 파살이에요. 사회적 벼랑에 몰리다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런 걸로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가는데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다투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지금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걸로 싸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조국 가지고 싸우고 김남국이 가지고 싸우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아직도 완전히 기만당하고 있는 거죠. 수고를 보수로 알고 보수를 진보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수고와 보수가 지배하고 있는 게 한국의 정치 구도죠. 둘 사이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차이는 뭐겠어요? 김정은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만 차이입니다. 얘들은 타도의 대상으로 보죠. 얘들은 타협의 대상으로 봐요. 이 차이는 유일한 차이예요. 사실상. 여러분 보세요. 이재용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재용 100% 똑같잖아요. 이재용이 사퇴하니까 다 만세 부르잖아요. 전부 자본에 졸게 되네요. 똑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이 이 모든 것에 기만당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김종인이라고 아세요? 네. 이분이 선거 때마다 나타나죠. 네. 지난번에는 문재인 옆에 서 있었죠? 얼마 전에 또 윤석열 옆에 서 있었죠? 네. 왜 그러겠어요? 저는 이 김정인 씨가 개몽주의자라고 봐요. 국민들을 개몽하려고 나오고 있고. 국민들이 둘이 무슨 큰 차이가 있는 줄 알아요? 김정인 씨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겠어요? 얘네들 똑같은 애들이야. 날 봐. 어디 가서나 내렸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졌다는 게 뭘까는 좀 아시겠죠? 네. 이 지형을 깨지 않으면 한국에선 어렵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진보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정당이고요. 민주당 정도가 그냥 적당히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세계적인 표준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 국힘이라는 정당은 이건 완전한 수구죠. 여러분,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모든 언어가 거짓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수라는 건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보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앙겔라 메르켈이 좋은 보수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인이 앙겔라 메르켈이에요. 앙겔라 메르켈 16년 동안 한 정치가 진짜 보수 정치예요. 얼마나 독일을 의젓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게 보수 정치인 거예요. 보수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다 그렇게 썼어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비극은 좋은 보수가 없다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수가 뭐예요? 정치 사상사 안에서 보면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늘 자유주의와 대를 이루는 정치 사상이었어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는 게 자유주의입니다. 그에 반해서 보수주의는 공동체의 어떤 이해, 공동체의 번영 이런 것들을 더 중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뭐겠어요? 민족이죠. 민족. 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예외 없이 다 민족주의자죠. 보수주의자면서 민족주의자 아닌 사람 없어요. 보수주의자는 다 민족주의예요. 또 이 공동체가 함께 걸어온 길, 이게 뭐겠어요? 역사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다 역사를 중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생활 방식, 이걸 뭐라 그래요? 그렇죠. 문화죠. 그래서 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네 가지 가치예요. 공동체, 민족, 역사, 문화.
요 네 가지를 중시하는 게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예요. 이건 다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이른바 한국에서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자들 보세요. 공동체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빨갱이라고 공격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민족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된다 그러면 용공이라고 공격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역사 이야기하면 어때요? 다 도망가잖아요. 역사 이야기하면 다 도망가고 왜곡시키고 역사를 축소하고 네? 문화 뭐 말할 것도 없죠. 얘들 세계에 무슨 문화가 있어요? 이런 자들이 보수를 칭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오래된 기득권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걸 수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대체로 외부세, 외세에 기생하면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정파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수구라고 부릅니다. 네? 이건 보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칼럼에 이렇게 쓴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과제는 좋은 보수가 됨으로써 수구를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키고 자기 왼쪽에 합리적인 진보가 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데 있다. 내가 이렇게 썼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반대라고 정반대로 자꾸 진보인 척을 해요. 진보인 척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때요? 보수의 자리가 비잖아요. 이 자리에 퇴장하던 보수들이 여기 비었네 이러고 슬금슬금 기어들어와서 이제 다시 털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성장해야 될 진보의 활동 공간을 좁혀놨어요. 진보가 질식해버렸어요. 완전히 역사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제 칼럼에서 여러 번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 정치에서 오늘 제가 말한 이런 걸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그렇죠? 근데 저자가 무슨 정치학자도 아닌데 좀 이상한 소리를 하네.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맞아요. 저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한국의 정치학계를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전부 미국에서 공부한 박사들이에요.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은 한국 정치가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미국과 똑같은. 그러나 저는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독일은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독일은 사회적 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고요. 미국은 자유시장 경제를 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앞으로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유럽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유럽은 사회적 정의를 가장 중요한 정치적 가치로 삼는 나라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이룩한 정치적 민주주의, 일종의 제도적 민주주의를 실체적 민주주의로 만들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내용,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 그게 실체적 민주주의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전가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서 제 연구실 전화번호로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 언제 가서 강연을 한번 해주세요. 어디십니까? 부산입니다. 부산 어디 뭐 하는 분이십니까? 그랬더니 자전거 민주주의 시민연대 지금 이사장이래요. 자전거 민주주의 시민연대 그걸 지금 이제 만들어서 곧 출범하려고 하는데요. 출범하려고.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자전거 민주주의 시민연대에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지금 한국 민주주의에 꼭 필요한 게 자전거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연대라는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페달을 밟아주지 않으면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서서 올바로 서서 간다는 거죠.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지잖아요, 자전거. 근데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페달을 밟아주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전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자전거가 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전거 민주주의 시민연대라는 걸 만들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분이 한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형식을 쟁취했어요. 힘들었죠. 이제는 우리가 쟁취한 이 형식의 내용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움으로써 한국 사회가 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이런 사회가 되도록 만들어야죠.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제도는 취했지만 정의로운 사회라는 내용을 채우지 못했어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불행입니다. 예, 고맙습니다.